안녕하세요. 청소년 보호구역 이산 변호사입니다. 요즘 그 넷플릭스 드라마죠. 참교육 큰 화제를 모으고 있는데요. 여러분도 보셨나요? 주된 내용은 교권 침해 문제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교권 보호국 신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실제로 교권 보호국이라는 기관은 존재하지 않지만 교권 침해 사안을 심의하는 교육청 내 지역 교권 보호 위원회는 운영이 되고 있죠. 저 또한 학교에서 그리고 교육청에서 교권 보호 위원으로 활동해 왔었는데요. 오늘은 실제 교권 보호 위원회 시각에서 본 참교육 현실적으로 어떻게 다른지 또 같은지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쟤는 뭐냐? 차를 훔치는 것 같습니다. 야, 차 세워! 차에서 손 떼! 야, 니들 뭐야? 촉법인데요. 뭐? 14살. 자, 촉법되는 논란에 대한 이 부분도 굉장히 많은 분들께서 관심 있게 지켜보시고 또 재밌게 보셨던 부분이 아닌가 싶어요. 저도 이 부분을 굉장히 주의 있게 봤는데요. 여기에 지금 14세라고 나오죠. 그러니까 만이니까 촉법소년이다 본인은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이제 드라마 속 주인공은 14세 아닌 것 같긴 합니다. 얼굴은 14세 아닌 것 같고 일단 중요한 부분은 무엇이냐면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저는 드라마에서 자꾸 이와 같은 영상들이 나오는 것이 오히려 적절하지 못하다, 학생들 교육상 좋지 못하다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사실 지금 드라마에 나온 촉법소년 이 부분에 관해서는 사실이 아닌 것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국민들로 하여금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그리고 자신의 자녀가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 우리 애가 촉법소년이잖아, 드라마 보니까 뭐 촉법소년한테 아무것도 못하던데 이렇게 잘못 생각하게 하는 근본적인 원인이 바로 언론과 이런 드라마에서의 잘못된 장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여기에 보시면 이 학생들이 무슨 행동을 하냐면요, 다수가 차량을 훔치죠. 특수절도예요. 이것만으로도 구속이 됩니다. 근데 촉법소년이니까 구속은 못 시킨다고 치고 그러면 이제 가정법원에 간다는 말이죠. 그런데 경찰이 이런 말을 해요. 뭐 이 정도는 저희 선에서 훈방조치예요. 아니, 차량 특수절도를 하고 사람을 다치게 했는데 이것이 훈방조치라고 이야기하는 경찰은 없습니다. 저희는 이런 일을 너무 많이 보잖아요. 이런 유사한 사안에서 실제로 차량 훔쳐서 경찰을 추격전을 하겠다고 드라마 속에서 본 걸 따라한 거죠. 차량을 앞에를 막았는데 경찰이 막았는데 그거를 또 치고 지나가서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낸 사안에서 바로 현장에서 체포가 돼서 구속영장 청구돼서 구속이 됐습니다. 촉법소년인 경우에는 당연히 형사처벌 낼 수 없는 건 맞습니다. 그렇지만 훈방조치가 되는 건 아니고 소년원에 갑니다. 소년분류심사원도 하고 소년원도 가기 때문에 전혀 맞지 않는 그런 이야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학교에서도 방법이 없다, 뭐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게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학교에서는 조치를 못하는 것은 맞습니다. 왜냐하면 학교 폭력이면 학폭이 열리거나 선생님을 상대로 했으면 교권보호위원회가 열리거나 할 텐데 이거는 밖에서 사고를 치고 그 피해자가 성인이기 때문에 학교에서 어떤 행위를 할 수 있는 것은 마땅치 않고요. 가정법원에서 여러 가지 보호 조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경찰서에서 나오니까 이 학생들이 차량을 부시고 소화기로 난사하고 이런 장면이 나오죠. 이런 경우에는 재물손괴에 해당할 수가 있고요. 소화기를 난사하는 경우만으로도 소년본류심사원에 입소한 케이스가 있습니다. 본인이 화가 난다고 막 학교 내에서 막 소화기를 막 난사하는 학생이 있었는데요. 그 학생은 그것만으로도 소년본류심사원에 입소를 했습니다. 물론 가정법원에서 소년원 가는 게 뭐 그렇게 큰 일이냐, 소년원밖에 안 가는데 라고 이야기하는 건 다른 문제일 수 있습니다. 교도소에 가야 된다라고 주장할 수도 있겠는데요. 그럼 이 부분에 대한 논쟁이 있죠. 교도소 가면 뭐가 다르냐. 예를 들면 이런 학생들이 교도소에 가면 일반적으로 징역 1년에서 1년 6개월을 간다고 치고 그러면 가정법원에 가는 소년원 2년을 갔을 때 뭐가 더 학생한테 힘들고 뭐가 더 학생한테 경각심을 주게 할 것 같으냐라고 하면 학생들은 소년원 가는 걸 훨씬 싫어합니다. 쉽게 말하면 엄벌주의적 입장에서도 성인 법정으로 보내서 형사처벌을 하게 하는 것 자체가 큰 의미를 가질 수 있느냐는 한번 고민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왜 소년원을 더 싫어하는 거야? 엄청 힘들게 하니까. 교도소는 그냥 가둬놓고 아무것도 안 시켜요. 자유를 제한하게 하는 게 처벌인 건데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오리걸음 시키고, 그러니까 이게 뭐랄까 그 삼청교육대 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소년을 훨씬 더 싫어해요. 소년을 몇 번 갔다 온 애들은 성인 법정 보내달라고.
우리 우진이 잘 부탁드려요, 선생님. 노력할게요. 가끔 궁금한 거나 좀 걱정스러운 거 있을 때 연락 드려도 되나요? 우리 우진이 자존감 떨어지니 앞에 나와서 수학 문제 풀게 하지 마세요. 우진이 받아쓰기 틀린 문제 빗금 표시 말고 다른 걸로 해주세요. 맨날 밖에만 계시나 봐요. 애들 생각은 안 하세요? 저희 세금으로 드린 월급 노는데 다 쓰시네요. 수업 준비에도 좀 투자하세요. 자, 이 악성 민원 이 문제는 굉장히 이제까지 많이 발생을 해왔고 지금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실제 현장에서도 선생님분들은 학생들보다 이것을 굉장히 더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지침이나 내부적 규정이 바뀌고 있어요. 선생님과 면회나 대화를 하려고 해도 예약을 해야만 할 수 있도록 바뀌었고 한 번, 두 번 이제 계속된 항의를 하면 교감 선생님이 대응을 한다든지 대응 방법이 바뀌고 있습니다. 교권 침해 행위가 도대체 무엇이냐면 바로 이 우진 어머니라고 하는 학부모가 하는 이 행위가 바로 교권 침해입니다. 교원지휘법에 보면요, 교원에게, 쉽게 말하면 교사에게 어떠한 불법 행위, 결국 범죄 행위를 하거나 또는 정당한 교원 활동에 대한 부당한 간섭 또는 제한하는 이 크게 두 가지 유형을 가지고 우리가 교권 침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선생님에 대한 불법 행위하는 것, 이런 경우는 흔히 생각하기 쉽겠죠. 폭행을 한다거나 선생님에 대한 몰카라든지 선생님에 대한 욕설, 모욕, 이런 건 당연한 거고요. 문제는 많은 학부모님들이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는 부분이 바로 후자, 정당한 교육 활동에 대한 부당한 제한이나 간섭 행위도 바로 교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다는 부분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렇다면 정당한 교육 활동에 대한 부당한 간섭이나 제한이 도대체 무엇이냐라고 하면 몇 가지 예시를 들고 있는 게 있는데요. 반복적 간섭, 계속해서 요구하는 것, 한 번이 아니고요. 한두 번은 당연히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계속해서 문자를 보내고 그것이 마치 스토킹 수준으로 이렇게 이어진다면 이건 교권 침해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정당하지 않은 민원의 반복도 교권 침해입니다. 그러니까 교육청에 민원 넣고 청와대에 민원 넣고 계속해서 학교에 민원 넣고 민원을 수십 차례 똑같은 걸 반복하는 것도 교권 침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장면에서 그런 내용도 나오죠. 개인 휴대폰 번호 안 하는 계속 연락을 하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선생님이 개인 번호 연락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는 어떤 거절의 뜻을 분명히 했는데도 계속 연락을 하면 스토킹 범죄로도 이어질 수가 있고요. 이 부분도 당연히 교권 침해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교권 침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요, 이제 학부모님들에 대한 제한을 할 수도 있고 학생에게도 문제가 발생을 한다라고 한다면 반변경이나 강제 전학과 같은 중대한 조치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마다 굉장히 대응 방법이 다르십니다. 조금만 이런 낌새가 보여도 바로 교권 침해로 신고하는 선생님도 계시고요. 계속 참다가 나중에 신고를 하시거나 신고하지 않고 휴직을 하시거나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학부모님들께서 휴직하고 하면 그게 뭐 자신이 엄청 막 큰일을 했다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대단히 잘못된 행동이고요. 그런 학부모님들은요, 학생들 사이에서 소문이 납니다. 그리고 그 학생 대부분 기피해요. 왜냐하면 그 학생하고 연루되었다가 학폭에 연루될 수도 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교육 방식이 과연 옳은지에 대해서 본인 스스로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본인은 권리를 행사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은 권리 행사가 아니라 쉽게 말하면 진상이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생각을 해야 되고, 이런 학부모님들이요, 로펌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예 상담 때부터 얘기합니다. 그런 주장하시는 거 학생한테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다 라는 부분을 저희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으니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보시는 것도 본인의 시각과 관점이 객관적이고 정당한 것인지를 판단하는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말도 안 돼. 무슨 우리 우진이가 가해줘. 선생님이죠. 네? 선생님이 저쪽 편 든 거죠. 더 이상 우리 우진이 못 맡기니까 그만둬. 우리 애 아빠도 화가 아주 많이 났으니까 당신 각오해. 자, 이 영상에서도 그렇죠. 본인의 자녀가 학폭의 가해자가 된 것에 대해서 참을 수 없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사실 첫 번째부터 잘못된 접근입니다. 학폭에 관련된 건 담임 선생님의 권한이 아니에요. 특히 초등학교에 이런 일이 많습니다. 자신의 자녀가 불쌍해 보이고 안타까워 보인 건 알겠지만 본인의 자녀가 전혀 잘못이 없다. 우리 아이는 그럴 리가 없고 우리 애한테요 10번의 벌을 받는데 똑같이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건 사실이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똑같이 10번 똑같이 거짓말하는 걸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 아이가 집에서 보이는 모습을 봐서는 그럴 수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악성 민원인의 자세라고 보시면 됩니다. 집에서 보이는 모습과 학교, 사회에서 나타나는 모습은
전혀 다르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본인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것부터가 1번이고요. 지금 이 사안에서 이것도 굉장히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 있는데요. 우진 학생 어머니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교권 침해 하세요. 서면 사과만 하면 되죠. 사과 한 번 하면 끝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물론 강제 전학을 보낸다고 한들 다른 학교 가서 또 그런 짓을 하면 되니까 이분이 그렇게 말씀하실지는 모르겠지만 단순히 서면 사과만으로 끝날 문제는 아니고요. 그리고 앞으로 점점 더 선생님들의 반응이 법적 절차대로 강력한 조치로 나아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교권 침해나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도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도 이제는 염두를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영상 속에 이런 장면도 나오죠. 뭐 아빠라는 사람이 등장해가지고 우진 학생을 막 수업 중에 강제로 데리고 나가고 막 소리 지르고 선생님을 막 밀치고 막 이런 장면이 나오는데요. 다른 학생들이 만약에 이런 장면을 보고 울음을 터뜨리거나 했을 때는 아동학대로 처벌받을 수가 있고요. 선생님을 때리려고 하는 뭐 이런 장면들 나오는 것 같아요. 이런 장면도 폭행 유형의 교권 침해에 해당을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동들은 대부분 다 범죄 행위입니다. 형사처벌 대상이 되고 교권 침해에도 해당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아무것도 아니다 라는 식으로 자꾸 드라마에서 나오니까 나는 저 정도까지 안 했으니까 더 아무것도 아니겠네 라고 잘못된 시그널을 주는 것은 저는 조심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누구세요? 아, 누군지는 알 거 없으시고 네 아들 새끼 빚이나 갚아. 너 무슨 짓을 한 거야? 무슨 게임을 한 거냐고! 야, 이 새끼야! 이 새끼야! 야, 그 빚 갚아준 지가 얼마나 됐다고 또 도박을 해! 이게 참 안타까운 부분이죠. 도박 중독 문제 또 하나 다뤘는데요. 이건 실제로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 참교육이라는 드라마가 조금 더 자극적으로 조금 더 과장해서 이야기했을지 몰라도 현재 발생하고 있는 여러 문제들을 다 다루려고 한 건 맞는 것 같아요. 이게 사실은 남의 일 문제만은 아닙니다. 중학생, 고등학생뿐만이 아니고 요즘엔 군대에서도 굉장히 심각한 문제로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모범생이라고 한 학생들도 휴대폰으로 너무 쉽게 도박에 빠져들고 있고 그리고 너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요. 게임이 엄청 어려운 게임이 아닙니다. 뭐 바둑알 가지고 뭐 홀짝을 나눈다든지 뭐 이런 식의 누구나 할 수 있는 그냥 장난처럼 할 수 있는 걸로 시작을 해서 처음에는 본인 돈으로 하고 나중에는 친구들한테 빌리고 더 나아가서는 부모님 카드, 부모님 돈을 몰래 훔치는 경우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조금 힘이 센 학생들은요, 친구들의 돈을 뺏기도 합니다. 나중에는 그 돈을 갚기 위해서 또 돈을 빌리고 이런 경우들이 종종 발생하고 있는데요. 이 드라마에서도 그렇죠. 부모님께서 돈을 갚아주기 위해서 뭐 퇴직까지 하고 퇴직금으로 도박빚을 갚아주고 이런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 법적으로 미성년자가 빌린 도박빚은요, 갚을 의무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 조언을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 도박 중독인 아이를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상 도박 중독 치료를 받게 하는 것 외에는 큰 해결책이 사실 없습니다. 법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가정법원의 통보제도라는 것이 있고요. 저희 로펌에서도 이런 일로 찾아오신 부모님한테 통보제도를 활용하자고 적극적으로 설득을 해서 가정법원 소년분리심사에 입수해서 학생을 좀 경각심을 갖게 하고 그랬던 사안이 있습니다. 많은 학생들은 가정법원의 통보제도를 통해서도 많이 경각심을 갖고 깨닫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학생들도 본인이 잘못된 건 알아요. 근데 스스로 못 끊는 그 부분이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기를 추천을 드리고 당연히 도박 중독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병행하시는 것이 굉장히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변호사이자 또 실제 교권보호위원회 시선으로 본 드라마 참교육 리뷰 해봤는데요. 원래 원작은 웹툰이라고 하죠. 이 웹툰과 드라마가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이유는 그만큼 우리 사회가 교권 문제 그리고 청소년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 이것들을 몸으로 체감하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드라마적 연출로 과장되고 이렇게 가미된 부분도 있지만 그 안에 본질은 실제 학교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문제점들을 우리가 다 같이 고민해보자 라는 의도로 만든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드라마 참교육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현실에서도 도입되면 좋겠다고 생각한 장면 그리고 궁금했던 법률 문제가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많이 달린 주제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영상에서 실제 사례와 함께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다시 만나요. 안녕.